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피부병이나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철새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철새 그리고 또 바이러스 그리고 다른 생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철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2021년 IPCC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 발생을 적극적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1.5도씨 이상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욱더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는 더욱 끔찍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온실가스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축산 영역에서 18%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과 기후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장 축산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집 사육이 아니라 방사하는 그런 양계장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가령 제주에 구엄닭이라는 토종닭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풀밭에 닭들을 방사한 상태로 키우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제주에 내려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닭들을 밖에서는 볼 수 없고 모두 이렇게 닭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구엄닭이고요. 그리고 몇 마리만 탈출한 애들이 바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엄닭 말고 또 청개를 키우는 농장에 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밭에는 닭이 한 마리도 없고 모두 이렇게 닭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닭들이 낳은 청개고요. 이렇게 방사 형태로 닭을 키울 수 있는 양계장에서 모두 닭을 닭장 안에 가둬서 키우는 이유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주의 기간이어서 바깥에 방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 주의 기간에는 양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터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뉴스에 나온 것처럼 2월 달에도 발생했고 또 가장 최근에 3월 10일에 정읍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의사다 보니까 수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 주의를 당부하는 카톡이 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지역에 야생조류 시로 검사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축산 종사자들은 철새 도래지와 야생 근처의 출입을 자제하고 또 야생조류 분변이 농장에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보면 철새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새가 정말 조류 인플루엔자를 확산시키고 있는 근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자 제가 한동안 철새들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철새의 개체수는 재작년에 가창오리가 43만 수 그리고 새기러기가 13만 수, 청동오리, 큰 기러기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창오리 사진을
제가 찍으러 다녔는데 먼저 작년 12월 15일 날부터 사진을 찍으러 갔었고, 그때 검색을 해보니까 금강하구 방조제 부근에 가창오리가 있다는 그런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서울에서 눈이 좀 많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눈이 오지 않아서 가도 되겠다 싶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금강하구 방조제 주변에는 철새가 없었고, 그래서 금강하구 쪽에 철새가 있나 해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하늘 날아가는 몇 마리의 가창오리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날이 이미 너무 어두워져서 이날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5일에 또다시 2차 시도를 했는데, 인터넷에서 SNS나 또 사진 동호회 그런 곳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독림저수지에 가창오리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쪽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독림저수지를 갔는데 이 저수지에 접근하는 통로에 차단 부수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단되지 않은 길을 찾아서 저수지 근처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해가 진력쯤에서 여기 보이는 쭉 가창오리들이 해가 질 때까지 물에 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날아올라 분무를 하고 주변의 평야로 먹이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붕 하고 떠올랐다가 이쪽에 산이 있었는데 산 뒤쪽으로 그냥 쑥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붕 떠서 점점 요 산 뒤쪽으로 날아가 버려서 너무 허무하게 가창오리들이 날아가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20일에 다시 가창오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검색을 해보니까 독림저수지에 없고 금강하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 가창오리들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 보니까 금강하구 쪽에 한 20-30만 마리 정도 되는 가창오리들이 물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고요.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가창오리들이 떠올라서 군무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져서 다 갖다 군무를 시작했는데, 사진을 몇 장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장관을 이루면서 멋진 군무를 보이고 주변 평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16일에 또 찾아갔는데 그때는 금강하구 쪽에서 이동을 해서 예당 저수지와 초평 저수지 두 군데로 이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두 군데 다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 더 가창오리가 많은지 몰라서 먼저 초평 저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으로 이동한 상태였고요. 초평 저수지는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자대들이 많이 놓여 있었고, 여기에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는데 가창오리들은 여기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고, 해가 지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씩 이제 날갯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붕 날아올라서 한 바퀴 씩 도는 것 같더니 이쪽으로 산 너머로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한참 시간이 걸려서 찾아갔던 건데 멋진 광경 못 보고 너무 아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3일에는 예당 저수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예당 저수지에도 그 전날까지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가창오리가 많이 있다고 그런 정보를 얻게 됐는데, 당일날 가창오리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이날은 아침 일찍 예당 저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눈에 가창오리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딴 데로 이동을 했나 하면서 일단은 한 바퀴 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차를 타고서 저수지가 꽤 넓은 편이었는데 한 바퀴 삥 돌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가창오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한가운데 이렇게 가창오리들이 모여 있는 상태고요. 이걸 망원렌즈로 당겨서 봤을 때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 만한데 자리를 잡고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보통 여기 예당 저수지에는 황금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요 주변에 포인트를 잡고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여기서 가창오리들이 비상을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창오리들이 떠오르는데 요 예당 저수지에 가창오리들이 세 무리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것도 세 번에 걸쳐서 날아갑니다. 첫 번째 무리가 이렇게 붕 하고 떠올랐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군무를 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제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한번 싹 바꿔서 오른쪽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나서 두 번째 무리가 떠오릅니다. 날아올라서 순식간에 제 위를 덮치듯이 날아갔는데, 이때 새들의 날개 소리, 또 구구구 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압권이었고 이 순간 자체가 굉장히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압도하듯이 지나서 산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리들이 떠오르는데 이 무리들 또한 날아올라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있는 쪽을 지나서 산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전에 금강하구에서 봤던 것처럼 오리떼들이 날아올라서 그 주변을 몇 번 왔다 갔다 군무를 한 다음에 주변 들판으로 먹이 활동을 하려고 날아가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한번 붕 떠올라서 선회를 하는 듯이 하다가 사진을 찍는 사람들 위로 싹 다 날아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반대쪽으로 날아가 버렸으면 좀 보이는 것 같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었을 텐데, 다행히 사진을 찍는 사람들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그 멋진 광경을 사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창오리들이 더 북쪽으로 올라서 이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촬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날이 급격히 따뜻해지면서 북으로 이동한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과 SNS를 한참 찾아보니까 그저께 여주 부근에 남한강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틀 전에 모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창오리들을 찾아서 청평이나 아니면 한탄강이나 어느 쪽으로 가면 볼 수 있을까 한참 흔적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한번 가볼까 어떡할까 계속 고민을 하던 차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내려서 포기하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고서 가창오리를 쫓는 작업은 올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사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 2월, 3월 가창오리 분포도인데 2월 달에 이렇게 금강하구 쪽에서 순천까지 쭉 이어져 있다가 3월 되면서 금강하구 쪽에 모였다가 그 다음에 북으로 다 날아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일지 이쪽일지 한번 추적해 볼까 하다가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거의 십중팔구 허탕을 칠 것 같아서 이제 그만뒀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온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는 철새들에 대해서 어제도 농림축산공업본부에서는 야생조류 시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다고 철새 도래지 근처로 출입을 자제하라는 그런 경고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차단 방역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철새 도래지인 우습제를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금호강 주변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해서 주변 출입을 금지한다는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림 저수지 갔을 때 거기서도 저수지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러한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가창오리들은 낮에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저수지 한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되면 날아올라서 그 인근의 논밭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그 거리가 보통 15에서 한 20km 근방에 있는 논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해가 뜰 때쯤에서 돌아왔다가 또 해가 질 때쯤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저수지나 그런 곳에 딱 한정돼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20-30km를 왔다 갔다 하고, 또 기온에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오리들이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저수지나 한정된 공간을 차단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방역에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방식은 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창오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시점을 보면 1차가 2003년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창오리를 비롯해서 철새들이 2003년도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날아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새는 몇만 년을 통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로 찾아 들어왔다가 또 다시 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본 것처럼 20만에서 30만 마리, 그렇게 엄청난 수의 새들이 날아오면서 장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독림 저수지에 갔을 때 그곳에서 철새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팀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과거에 독림 저수지에는 수백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날아와서 걔네들이 하늘을 날아오르면 하늘이 완전히 시커멓게 될 정도로 그렇게 가창오리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그런 문제 없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철새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밀렵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그런 가축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및 야생조류 학술대회위원회, 여기서도 권고사항을 2014년도에 발표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야생조류에게 관심을 국한하는 것은 효율적인 질병 관리를 결정적인 근원지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결정적인 근원지, 그 결정적인 근원지는 뭘까요? 그거는 수만 년을 날아왔다가 날아가는 그 철새가 아니라 최근에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밀집사유, 그리고 공장식 축산이 그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전문가인 웰리엄 믹넬이 바이러스와 숙주에 관계돼서 얘기하는 것처럼, 빠르게 숙주를 죽여버리는 병원체는 그 자신도 위험에 빠져 계속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숙주가 되는 사람과 전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사이에 오랫동안 상호 교류가 계속되어 몇 세대를 거치고 쌍방 모두 수가 많을 때는 결국 서로의 생존이 가능하게 되는 상호 적응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생명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동물, 식물들은 세균,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있는 환경에서 진화되어져 왔고 또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수만 년에 걸쳐서 서로 상호 적응해서 서로가 치명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원래 현대의학은 숙주와 기생충,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기생충이나 그런 것을 적대적인 어떤 병원체를 생각하는데 걔네들이 병원체가 아니라 숙주와 그러한 미생물들은 적절한 관계, 보시는 것처럼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굉장히 유연한 관계를 이루면서 각각의 변화에 따라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숙주들의 관계가 변화되고 그러한 변화들이 균형을 이루며 오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박쥐 그리고 가창오리 얘네들의 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감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증상을 야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박쥐와 그리고 가창오리 그리고 철새들은 이런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철새를 잡아서 부검을 해보면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검출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철새에는 그냥 바이러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어도 건강하게 수만 년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생조류 학술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생조류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근원지라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그들은 매개체가 아니라 피해자로 간주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인한 피해자? 그것은 공장 축산으로 인해서 밀집 사육하는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변이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변이된 바이러스에 야생조류가 감염됐을 때 죽음을 당하거나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거지 야생조류 자체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근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제롬 월터스는 인간의 개입으로 생태계가 변하고 이로 인해 유발된 새로운 질병이 유발되었으며 이런 질병을 에코데믹, 생태병 아니면 환경전염병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나 아니면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런 다양한 전염병들은 자연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병이 아니라 인간이 생명들의 관계를 교란시키고 파괴하고 또 그 생명체들이 머물던 환경을 침입함으로 인해서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전염병들을 환경전염병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크 제롬은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생명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서로 얽힌 수많은 종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방역당국은 가창오리를 비롯해서 철새가 조류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키는 원인체라고 하지만 철새들은 수만 년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명체이고 그리고 바이러스 또한 그런 생명체들과 같이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체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류가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관계를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이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전염병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류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기후온난화를 유발하면서 동토 지방에 있는 얼음들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바이러스들이 드러나면서 그것들이 확산할 염려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창오리 아니면 바이러스 그런 생명체들을
괴물로 만들지 말고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마크제론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고 생명의 관계를 복원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창오리를 비롯해서 다른 생명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